자, 이번 시간에는 박정희 정부의 성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박정희라는 인물만큼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는 인물은 드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선거철이나 정치권에서는 계속해서 이 박정희라는 인물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건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세대에 따라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지지 여부와 비판 여부가 극명하게 갈리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희는 5.16 군사정변,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게 됩니다. 1960년 4월 19일 4.19 혁명의 열기가 채 지난 1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 하지만 4.19가 지나고 사회는 상당히 혼란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그 군인들, 박정희하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권력을 잡게 되죠. 1961년 5월 16일 0시 15분경 박정희 소장 일행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장면 총리가 이끄는 장면 내각이었죠. 장면 내각은 군을 잘 모르는 민간인을 국방부 장관에 임명한 그런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정보를 수차례, 특히 2번이나 입수하고서도 당시에 참모총장이었던 장도영 육군 참모총장에게 이것에 대해서 조사해봐라 라고 지시를 내렸지만, 장도영 총장이 그에 대한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한편에서는 양다리를 걸쳤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첩보를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쿠데타를 막지 못하게 됩니다. 자, 쿠데타가 일어나자 장명 총리는요, 이것을 제대로 수습할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수녀원으로 도망가요. 장명 총리가 경향신문에서도 옹호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천주교 신자인 것을 알 수 있죠.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수녀원으로 도망가게 되고요.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었던 윤보선은 드디어 올 게 왔다라고 하면서 쿠데타를 또 대통령 또한 진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수수방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은 구파와 신파, 구파의 대표적인 윤보선, 신파의 장면 이렇게 나누어져서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같은 당이었지만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수수방가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케네디 정부도요, 당시에는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케네디인데, 케네디 정부도 이 쿠데타를 진압하려는 그런 별다른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극소수의 인원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요. 이제 5월 18일 낮이 되자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그랬다가 바로 5월 19일에 이 조직을 국가재건최고회의, 자,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국가 최고통치 의결기관으로 만들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모두 행사하는 그런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민주주의에서는 3급이 분립이 돼야지 서로 견제하면서 뭔가 서로 견제하면서 부정부패가 되지 않고 권력의 독점을 막을 수 있는데, 이 시스템이 이제 무너져 버리는 초헌법적인 기후가 등장하게 된 거죠. 그리고 7월 3일이 되면은 박정희가 최고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의장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자, 이들의 혁명 공약을 볼까요? 자, 1번,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반공,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을 이제 막는 것을 제일 나라 운영의 가장 첫 번째로 삼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독민, 도의학, 민족 정기를 바로잡기 위해 성실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이거는 나쁜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든 부패와 구악, 예전에 나쁜 것들을 다 없애겠대요. 자,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 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1961년의 상황이면 그렇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상황이 아니죠. 오히려 북한보다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상황인 상태니까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6번, 이와 같은 우리들의 과업을 성취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는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그러니까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이 군인들, 당시 이제
스스로 혁명이라고 했죠. 자, 이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혁명적 과업을 완수하고 나면은 어떻게 하겠다? 그렇죠. 다시 정치인들에게 권력을 물려주고, 정권을 물려주고, 자신들은 본연의 임무, 군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이대로만 이루어지면은, 뭐, 나쁘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의 지식인들 중에는 오히려, 이 당시에는 혁명을 불렀으니까 이것을 반겼다라고 합니다. 이 쿠데타를 오히려 사회를 뭔가 환기시키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겠다. 군인들의 추진력으로 해서 당시 지식인들 중에서도 반겼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곧 이내 이들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죠. 자,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군정,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이제 군정을 실시합니다. 군대가 정치를 하는 거죠. 자, 사회통제를 강화합니다.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요. 언론 규제하고 부정축제자와 폭력배를 처벌하게 됩니다. 자, 쿠데타 직후인 5월 22일 깡패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해요. 당시에는 정치 깡패라고 불리는 인물들인데요. 대표적인 정치 깡패였던 이정재를 앞세운 약 한 200명들을 잡아들인 다음에 길거리에서 시가행진을 시키게 돼요. 이제 사진 나오죠? 그래서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플래카드 들고 시행진 시키게 되고, 뭔가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정치적으로 개입해서 부정패를 일삼던 그런 깡패들이 이렇게 거리를 혼나듯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은 뭔가 쾌감을 느끼면서 이런 혁명 정부에 대한 뭔가 기대감을 심기에 좋은 그런 이벤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정재와 임화수는요, 결국에는 군사혁명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을 당하게 돼요. 뭐 이런 사회통제 정치, 그리고 기존의 정치인들 이제 활동 금지시키고 이런 것들이 또 있었고요. 자, 민생 안정책으로 농어민 부채 탕감 정치, 농어민들이 갖고 있는 이 고리대, 되게 비싼 이자에 부채를 탕감시켜주는 그런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고리채에 허덕이는 농어민을 구제한다는 취지였죠.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당시에 농촌이 그렇게 높은 이자에 대출금을 받지 않고는 뭔가 농사를 짓기 어려웠다는 현실도 살펴봐야 될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법을 개정하게 되죠. 5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962년 12월. 지금 몇 년 사이에 몇 번 헌법이 개정되는 건가요? 1948년 헌법이 제정된 이후에 벌써 10여 년, 15년 동안 5차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 중심제, 그리고 국회 단원제, 국회가 사회혁명 이후에 이제 양원제가 됐었죠. 그거를 다시 국회를 하나로 바꾸게 되고요. 대통령 중심체제. 왜냐하면 그 전에 장면내가 대통령 윤보선은 약간 얼굴 마담이었고 국가 상징적인 국가 원수였고, 총리가 국가를 이끄는 뭔가 약간 의원 내각제적인 모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 중심제. 왜냐하면 박정희 입장에서는 자기가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국가를 중심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바로 보면은,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이제, 군사 쿠데타, 아까 보면은 혁명공약에 군사 쿠데타 당시에 혁명 완수를 한 후에 민간인들에게 정권을 이양한 다음에, 군사정부는 돌아가겠다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국가재건 최고회의에서 5차 개헌을 단행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중앙정보부죠.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게 됩니다. 자, 국가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건데요. 뭔가 우리는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중앙정보부 같은 그런 첩보 조직이 필요하기도 하죠. 국가 안보를 위해서. 근데 주로 중앙정보부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박정희의 독재를 위한 정보 수집, 또 아니면은 뭔가 민주운동 인사들에 대한 탄압, 이런데 중앙정보부가 이용됐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욕을 먹게 되는 조직이죠. 자, 쿠데타의 실세였던 김정필이 조직을 했고요. 박정희의 정치를 이제 정보정치라고 불러요. 정보정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중앙정보를 조직하고, 실제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정부 내내 2인자로서, 처음에는 김정필이었지만 나중에 많이 됐던 뭐 김영욱, 김재규라든지 차지청 아니죠? 김재규라든지 이런 인물들은 다 중앙정보부장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합니다. 민주공화당. 아까 혁명공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임무를 완수하면 우리들은 돌아가겠다. 군대로 돌아가겠다 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민정이양 약속을 어기고 민주공화당을 이제 중앙정보부에서 미리 막 작업을 해가지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다음에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성정치인들, 기존에 있었던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킨 상태에서 중앙정보부를 이용해서 창당하고, 근데 국가기관이 한 정당을 창당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창당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중립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러한 비상식적인 상황 속에서 민주공화당을 창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5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 헌법에 따라서 1963년 10월에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박정희가 윤보선을 제치고 대통령에 당선돼서 제3공화국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 박정희 정부 3공화국 때 이제 중요한 일을 보면요.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독립을 맞이한 지 아직 20년도 채 안 된 상황입니다. 일본과 사이가 좋을 리 없죠. 한일협정, 한일회담은요, 이승만 정부 때부터 쭉 있어 왔지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독립운동가 출신이셔서 그런지, 일본에게 그렇게 뭔가 대충대충 합의를 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당시 이제 미국의 상황을 봐야 됩니다. 미국은요, 중국과 소련을 그런 공산주의 국가를 대항하기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이가 어쨌든 원소지간에 한국과 일본의 국교가 정상화가 돼야지 한미일 삼각 집단 안보 체제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가지고 한국과 일본의 국교 재개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박정희 정부는 정통성이 약하잖아요.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으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박정희 정부의 입장에서는 뭔가 경제개발로 이것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들을 모으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서독에다가 이제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해가지고 그 임금으로 외화를 벌어들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택한 것이 바로 한일 외교 정상화를 통해서 이 일본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원조를 받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그래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이제 경제적 지원을 약속받고선 비밀리에 이제 그런 전개들을 해 나가는데요. 1962년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종필이 일본 외상이었던 오이라와 간의 비밀 회담이 이루어지고, 요거를 이제 김종필 오이라 메모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회담이 있는 다음에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메모에다 적었어요. 이게 나중에는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비밀 교섭을 통해서 청구권 문제를 경제협력의 방식으로 타결한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일본의 이제 경제적 협력 지원금 명목, 경제협력 자금 명목. 그러니까 우리는 피해를 본 거에 대한,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진정한 사과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과가 아니라 제대로 뭐 배상금도 아니고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너네 이제 경제개발 했으니까 우리가 이웃이니까 도와줄게 라고 하는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게 돼요. 그리고 유무상의 차관을 제공받기로 약속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3억 달러, 무상으로 주는 거 3억 달러, 유상은 갚아야 되는 거죠. 유상 3억 달러, 그리고 추가적인 민간 차관을 도입해 주는데 그러한 약속을 받고선 한일회담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 통해서 이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를 했던 거죠. 자, 이런 소식들이 알려지자 국내에서는 이런 졸속적인 합의는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전국적인 시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특히 1964년 봄부터 한일회담 반대 시위가 크게 전개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1964년에 있었던 6.3 시위, 못하네요. 6월 3일, 64년 6월 4일이 아니라 3일이겠죠? 6.3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범국민적인 정권 퇴진 운동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를 진압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인민혁명당 사건과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사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 이러한 반공 사건들을 조작해가지고 관련 학생 운동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1965년 결국에는 한일협정이 체결되죠.
정식 명칭은 한일 기본 조약, 동아시아사 이런 거 배우시면은 한일 기본 조약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일 협정이 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일본 침략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를 제대로 명시하거나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지금까지도 이제 개인 청구권 문제들에 대한 미해결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본으로서는 너네 그때 한일 협정으로 너네 다 가져가 놓고 왜 지금까지도 또 무슨 재판에서 뭐 보상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 뭔가 비밀을 주는 그런 사건, 아쉬운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베트남 파병입니다. 베트남 파병. 자, 베트남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런 도중입니다. 인도차이나 바이엔도에 있던 베트남이 이제는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프랑스의 지배로부터 벗어났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처럼 남쪽, 북쪽에 이렇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렇게 좀 나눠지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죠. 자, 미국 내에서는요, 그 전쟁이 계속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뭐, 미국 따져보세요. 막 독립전쟁부터 따져보면 독립전쟁, 그 다음에 1차, 미소전쟁, 그리고 미국 에스파냐 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6.25 전쟁까지, 그리고 베트남 전쟁까지 계속해서 거의 100년 가까이 전쟁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반전 여론이 상당히 확산되게 됩니다. 당시에 뭐 마크놀이라든지 아니면 CPM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정신들이 표출되기 시작하는데요. 미국은 이런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미국 국내에 확산되던 반전 여론을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군을 빼고 한국군을 넣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어쨌든 한국 군대를 파견하게 되면은 미군들이 받는 월급의 3분의 1 수준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 파병을 요청하게 됐고요. 박정희 정부는 또 이제 경제개발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국군을 파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1964년 9월 이동식 외과병원과 태권도 교관단 파견을 시작으로서 1965년 2월에는 약 2,000명의 경비대와 공병대대를 파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투병을 파병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이후에 1966년에 이제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브라운 각서라는 게 있죠. 브라운 각서. 자,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한 미국의 보상 조치를 명시한 문서, 그냥 파병하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파병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차관, 돈 빌려줄게. 경제개발을 위한 돈 빌려줄게. 그리고 국군의 현대화. 당시 우리나라 군인들 좋은 무기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네 좋은 무기 우리가 줄게. 그리고 한국 기업의 베트남 건설 사업, 전쟁이 끝나고 나면 베트남에서 다시 전후 복구 사업이 열릴 텐데 한국 기업들, 한국 해운회사, 한국 건설회사들 참여시켜 줄게. 그리고 경제 발전을 위해서 기술 원조도 해줄게. 그리고 베트남에 주둔하는 한국 군대에 필요한 물건들은 한국에서 사다 쓸게. 뭐 그런 것들의 약속을 받은 브라운 각서라는 것을 체결하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요, 1973년까지 약 32만 명의 군인들이 파병돼서 그 외화를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편으로 욕을 먹는 뭐 이유이기도 하죠. 뭔가 이념이나 아니면 가치관에 따라서 군대를 파병한 것이 아니라 결국엔 돈벌러 보낸 명분 없는 용병으로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죠. 자, 베트남전의 영향, 수많은 국군 장병들이 희생을 당하게 됩니다. 약 5천여 명의 한국군이 희생을 당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고엽제 피해자, 워낙에 베트남이 밀림이었기 때문에 뭔 게릴라전, 베트콩들이 게릴라전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밀림을 없애기 위해서 미군이 항공기를 대량 고엽제에 고농축 농약을 살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밑에서는, 그 농약이 뿌려지는 밑에서는 우리 한국군들이 작전을 전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고엽제라는 농약, 고농축 농약을 몸으로 맞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아직까지도 한국군들 중에 있으신 거죠. 그리고 베트남 민간인 희생, 안타까운 일이지만 뭔가 공포감 속에 있었던 한국 군인들, 아무래도 베트남전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 중에도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한국 군인들을 향해서 총을 쏘고 막 이러는 게릴라전이 많다 보니까 한국 군들 중에서도 어떤 민간인 마을이 이렇게 점령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 민간인인지 베트콩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6.25 전쟁 중에 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나 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한국군에 의해서 베트남에서도 실제로 벌어졌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정부 차원에서 제대로 사과하고 그 피해자분들에게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겠죠. 우리도 일본에게 이렇게 보상을 하라고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언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게 의도하지 않았더라고 할지라도 물론 그 당시에 가서 파병해서 민간인들의 뭔가 희생시켰던 그런 군인분들도 또 하나의 국가에 의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분들을 가해자라고 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국가 차원에서는 뭔가 그런 그들에게 베트남 민간인 희생자들한테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에서 나오는 이제 라이따야 한국인 베트남 사이에서 일어난 혼혈 2세 그런 문제들이 많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게 되었죠. 자, 이런 베트남전의 파병을 통해서 한국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경제적 이익을 얻었지만 국제적, 사회적으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뭔가 미국의 용병처럼 간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종속된 나라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게 되고요. 어쨌든 비난을 받는 또 제3세계로부터 특히나 더 많은 비난을 받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던 것이 바로 베트남 파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